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과 혁신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 정리를 좀 한번 먼저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 규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왜 지금 중요한지, 그리고 그 규제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우리가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규제들을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계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규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규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거죠. 요새 비트코인이 뭐 거의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조금만 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면 앞으로 굉장히 큰 성장 동력으로 갈 수 있는 이 바이오 헬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 차원에서 요 4개 아마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 좀 제가 강조했으면 하는 게 이 화학물질 안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경제계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국민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탈원전하고 판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4차 산업혁명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3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 있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에너지 전환, 그리고 바이오 혁명,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전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디지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생활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온라인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모여서 했었을 텐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수업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쇼핑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연도 지금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그 실제 업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예전에 전문직들이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뒷단에서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무나 회계, 변호사, 이렇게 그분들이 하던 일들이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거죠. 그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보고 확인하고 하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도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중간에 그 어떤 뭐 여기서 나와 있던 대표적 사례가 이제 전자상금 같은 건데요. 예전에는 보면 이제 서류에다 우리가 이렇게 사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메일로 보내면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본인이 확인했다고 하면 그게 전자상금 형식으로 해서 된다든지, 그 중개, 부동산 중개도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바뀐다든지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싹을 틔우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걸로 보는 게 뭐냐면 자산의 디지털화입니다. 요새 이제 비트코인 이쪽으로 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게 등기소에 가서 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그게 사실은 문서로 이렇게 관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디지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살 때도 예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나를 놓고 사람들이 뭐 5명,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사실 5명, 10명도 많죠. 내게는 한두 명이 이렇게 이제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 하나를 갖다가 디지털 증권으로 만들고 50명, 100명, 1000명이 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바뀌는 겁니다. 거래도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는 곡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뭐 이거 탄소를, 지금 나와 있는 탄소를 줄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배출하는 것과 줄이는 거에 밸런스를 맞춰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넷제로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크게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를 바꾸는 그게 하나가 있고, 만일에 그거를 안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탄소 국경세거든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그 국경을 통과할 때 세금을 물리겠다. 이게 EU 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물론 요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하고도 연계돼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파급돼서 나가는 게 바로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요번에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게 에너지 생산 단가를 높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예측은 아마 그대로 갈 거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가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유럽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석탄 발전 쪽에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하는 그 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쪽의 원가를 상승시켜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바이오 혁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백신 맞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 백신 개발이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빨리 좋아질 수는 없었어요. 근데 왜 이게 가능했냐? 이번에는 mRNA라고 하는 유전자 방식의 백신을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면서 1년 만에 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백신의 효과도 예전에는 한 60%, 50%, 60% 정도 되면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는 90%대에서 그 90% 이상이다,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른 발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비대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특히 의료계를 중심해서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대세다라고 했고 예전 같았으면 말로만 계속 이게 뭐 효과가 있느니 문제가 있느니 이런 식의 얘기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서 실제 그 긍정적인 효과하고 부작용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지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지금 와 있고, 근데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빨라질 거로 봅니다. 그거는 이제 이 유전자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사람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ICT가 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붙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다 실험실에서만 하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 혁명이 또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청년 세대들이 직장 잡기도 어렵다라고 한 얘기도 있고 또 청년들의 수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실버 세대에 비해서 많지 않잖아요. 점점 그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미래의 소비는 누가 주도할 거냐? 현재 부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인구도 많은 결국 실버 세대가 주도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실버 세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은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을 어떤 식으로 획기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재생의료를 통해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가 굉장히 그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첨단 재생의료나 디지털 의료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될 거다. 그리고 디지털 의료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원격으로 진단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시계 차고 다니면서 심장이나 이런 거를 상황을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의사를 원격으로 만나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조제라고 해서 지금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그걸 온라인으로 보내면 그 온라인 약국에서 이제 약을 그 택배로 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작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실 미약한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아마존이 여기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받아보고 약에 대해서 궁금하면 아마존에 전화를 걸어요. 그럼 아마존에 있는 약사가 대답을 해주거든요. 이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 환자의 어떻게 보면 시간도 그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전관리를 하는 데서도 훨씬 효과적인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거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과학기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인공지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 네트워크, AI에서 DNA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 해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데이터가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모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정점에는 사실은 AI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AI가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AI의 역할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우리 요새 보면 이제 저 컴퓨터공학과가 이제 소위 입결이 굉장히 높잖아요. 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배경에는 사실 지금 뭐 컴퓨터공학과만 나오면 뭐 취업은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다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저 스타트업 쪽에서는 이쪽은 그 대학만 졸업하면 뭐 데려가는 그리고 임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해서 가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래밍도 AI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그럼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본적인 컨셉을 잡아가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시켜가는 그런 차원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AI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이제 달라지는 게 기존에 뭐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식이었다라고 CPU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연산 방식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GPU라고 해서 그 병렬 처리 방식으로 해서 뭐죠?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삼성이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도 이 AI 기능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드웨어 쪽도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이렇게 그 개발하는 데가 뭐 인텔이나 AMD나 이렇게 그 하는 회사들이 CPU를 하는 회사들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 저 빅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들이 직접 이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계속 요새 핫한 그 암호화폐 관련한 게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 처리 속도가 늦는다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 크기가 아직은 좀 작아서 기록하는 양의 한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제 거래 처리 속도가 지금 초당 한 7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비자 카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비자 카드가 한 45,000번 되거든요. 근데 이 소위 암호화폐 중에서도 이제 리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5만 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거래 처리 속도는 이제 저 기존의 이런 신용카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면은 오히려 비자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던 그런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 이제 이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하는 표현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통 쓰니까요. 이런 암호화폐 방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카드를 쓰다가 휴대폰을 쓴다고 해서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실제로 그 뒷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변화들이 오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기존의 신용카드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제한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블록체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국가의 경계선이 굉장히 희미해집니다. 물론 통제를 하려고는 하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열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가 뭐냐면 전력이 이제 여러 곳에서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도 결국은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소프트웨어만 있는 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이 전력 계통망과 관련된 이 인프라도 중요한데 어쨌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왜 이게 중요해지냐면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생산이 이렇게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에너지 수급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 보통 쿠팡 많이 얘기하잖아요. 쿠팡이 사실은 온라인 배송을 하는데 온라인 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 쿠팡의 경쟁력을 갖다가 퀵 배송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 오는 것만 보통 우리가 보지는 않거든요. 쿠팡의 실제 경쟁력은 데이터를 쥐고 있고 날씨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미리 주문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 사실 데이터의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력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게 중요해지고요. 또 하나는 이 발전 주체도 다양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뭐 한전만 생산한다고 하면 이미 지금도 보면은 지방으로 가면은 그 태양광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미국은 사실 이런 쪽에서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성과가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사실 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전기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는 사실 에너지 기업을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팔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태양광 지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갖다가 이제 그 태양광 패널로 해서 하면은 결국은 집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거 갖고 테슬라 차를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럼 했었을 때 남은 에너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또 이제 그 테슬라 이 망을 통해서 다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 수소 경제입니다. 보통 수소 경제라고 하면 사실 아직은 갈 길도 멀고 또 이게 굉장히 좀 그 정치적인 특성도 있고 너무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앞으로 10년을 끌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났었을 때 아까 앞서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송이나 이런 관리를 잘 한다고 했는데 그거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럼 할 거냐? 전력이 많이 생산됐었을 때는 그걸 결국에는 안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ESS라고 해서 이제 이제 배터리 형태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폭발 위험도 있고 또 그렇게 저장을 하면 결국은 시간이 가면 계속 이렇게 방전이 되면서 사실 에너지를 날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수소로 전환시켜 놓고 그거를 탱크에 넣어 놓으면 그런 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게,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중요한 그 기술인 수전의 기술이 뭐냐면 에너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수소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물을 수소로 바꾸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대산 토론에서 나왔던 그 얘기긴 한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 H2O를 이제 H2로 해서 수소로 해서 바꾸는 건데, 이제 그 기술이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실용화 되려고 하면 5년, 10년 걸릴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 수소를 갖다가 옮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수소라고 하는 거를 보관하는데 좀 쉽게 하려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아모니아로 전환시켜가지고 옮기면 그게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다음 지도 보시면 이게 사실은 태양광 그 에너지 효율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제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태양광 효율이 좋은 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녹색인 데가 안 좋은 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호주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 쪽에 이게 사막인데, 사막 쪽,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 쪽 이런 데가 좋습니다. 남아프리카 좋고 미국도 멕시코나 아니면 텍사스 이쪽이 좋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 좋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 여기 사실 사람도 안 살잖아요. 사막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결국에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 이거를 갖다 수소로 전환시켜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소를 갖다가 전기로 전환시켜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그렇게 하면은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그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이미 이 컨셉을 잡고 호주하고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뛰어드는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뛰어들면 또 빠르게 발전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세상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혁명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첨단 재생 의료하고 디지털 의료하고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 MRI 방식으로 해서 이제 백신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번에. 근데 앞으로는 이 백신들은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이제 질병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 유방암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유방암 절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식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의약품이 무엇인지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도 사실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만 다른 게 아니라 효과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갖다 맞춤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도 가고요. 그리고 의약품 개발은 이미 AI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신 개발이 빨랐던 이유도 이 AI 기술이 붙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의료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원격 환자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결국은 인체 데이터를 모으는, 요새 이제 애플 와치라든지 아니면 삼성에서도 이제 갤럭시 워치 4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를 통해서 모으는 게
이 인체 데이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수면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하고 운동량하고 먹는 거하고 이런 걸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그 안경이 나왔었거든요. 스마트 안경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이 모니터링에 연계시키면 특히 이제 앞으로 각광받는 분야가 어떤 거냐면 자기 먹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먹는 걸 잘 기록하면은 실제 내가 어떤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거를 많이 먹어야 되는지를 사실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일이 기록하자니 힘들잖아요. 근데 안경을 쓰고 있으면 걔가 내가 뭐를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이 식생활 패턴은 어떤지까지 싹 다 데이터로 자동으로 정리를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정말 지금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당연하게 집에서 조리해서 먹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아침마다 이제 그 소위 그 뭐죠? 식단이 그러니까 배송이 되는 거예요. 내 그 스타일에 맞게. 이 식구마다도 다 이렇게 체질이 다르잖아요. 식습관도 다르고 운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나이도 다르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식단이 딱딱 배송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가는 세상이 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앞으로 가야 되는 이제 뭐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걸 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냐, 결국 그게 규제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 스타트업법 관련해서는 이미 그 소위 자금 부분은 풍부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스타트업계에서도 뭐 공식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사실 그 박사 뭐 5명 모임, 한 2명인가 5명 모이면 돈 10억 투자받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돈은 많아요. 그리고 실제 여기 보면은 표에 있는 거 보면 그 투자 자금 부분인데요. 최근 5년간 벤처 투자 실적 보면은 쫙 늘어나잖아요. 그 올해도 보면 올해만 해도 이렇게 이거 작년이구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자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이제 이 IPO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 뱅크도 지금 했고 게임 회사도 지금 한 것들도 있고 굉장히 올해 많이 했는데 올해 한 게 지금 이게 9월 3일 기준으로 해서 한 16조 원 정도 IPO를 했대요. 근데 이게 2010년 우리가 그 소위 그 인터넷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붐이 일었다 꺼졌었잖아요. 그때 했던 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액수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돈은 굉장히 많이 풀려 있고 이 스타트업 쪽에서 이건 활용은 잘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급격하게 이 기업가 정신,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업 생태계 규모도 2000년에 비해서는 2020년 지금 한 2배 정도 이 스타트업 개수가 그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뭐 이 기업차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콘 기업 수도 많아지고 뭐 생태계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 밑에 보시면은 사회적으로 이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뀐 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아니라 3년 전하고 지금하고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창업가의 사회적 인식이 16년도에 한 60.2 정도였다고 하면 그 2년 전인 19년에 86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이 높아지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16년에 한 31.5%로 해서 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하면 19년도에 한 7.1% 정도로 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요새 20, 30대 같은 경우에 보면 아마 이 40, 50대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좀 자기 것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 소위 그 좀 이렇게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이 도전하는 그런 정신은 그 오히려 지금 40, 50대보다 훨씬 더 좀 공격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혁신을 가로막는 건 결국 규제다. 그래서 스타트업 정책은 결국 규제 그 개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나와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냐라고 했었을 때 2017년도에 사실 그 43개는 할 수 있는데 44개는 좀 어렵고 13개는 아예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이제 좀 나아졌거든요. 근데 나아진 상황을 보시면
가능했던 거는 좀 늘었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것이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예 못하는 것들은 똑같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도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니까 조금씩은 더 나아졌지만, 실제 우리가 저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거의 대표적인 게 사실 원격 의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원격 의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개혁 과제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규제 개혁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중점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빅테크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좀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빅테크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쪽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규제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연 거기가 스타트업이냐? 거기는 사실 이미 대기업이다. 대기업도 그냥 이 정도의 대기업이 아니라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들이다. 그리고 과연 거기에 집중됐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도 합리적인 부분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이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 더 큰 과제들은 저는 사실 이 4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가 이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가 뭐냐면, 기존의 규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규제를 좀 유예해달라라고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물론 이게 뿌리를 찾아가면 사실 이번 정부가 아니라요, 한 10년 전까지 거슬러 갑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스타트업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거 괜히 이거 기대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라 규제 블랙박스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규제 블랙홀이고 결국은 이게 개미 지옥을 만든다, 이런 식의 심한 얘기까지 하는 스타트업 했던 관계자들도 계세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사실 여기 뭐 이렇게 제도가 쭉 있는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증 특례거든요. 실증 특례가 뭐냐면, 기존에 규제가 있는데 당신이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규제를 일부 유예를 해줄게. 대신에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고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앞으로 그 규제를 완전히 풀어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지금 실증 특례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정부에서는 그냥 특례를 주는데, 법 유예하는 데만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럼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실증 특례를 받아서 했는데 2년이 끝나요. 근데 2년이 끝나서 결과를 가지고 썼을 때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 2년 더 실증 특례를 해보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폭탄 돌리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아니 여태까지 해서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걸 더 하라는 얘기냐? 그럼 2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 거냐? 그게 또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옆에 이제 보면은 이게 정부에서 나와 있는 이 규제 샌드박스 운영 체계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ICT융합은 과기정통부가 하고, 산업융합은 산업부가, 그다음에 금융은 금융위, 중기부, 국토부, 과기정통부가 또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자기 규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데는 금융위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5개 부처는 자기 규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규제냐? 복지부, 뭐 식약처, 때로는 뭐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 중에서도 국토부 규제도 있고, 이렇게 다른 부처 규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 스타트업이 오면 그거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른 부처랑 상의해가지고 요 규제는 유예해 줄게, 그거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중개인이거든요. 중개인이 5개 부처가 있어요. 지금 6개 부처 중에 5개 부처는 중개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물론 국토부 같은 경우에 자기 규제 소관도 있지만, 여기서 그것만 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과기정통부 소관하는 그런 것들도 또 해요. 그래서 지금 부처들이 나서서 서로 자기가 중개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거는 자기의 성과가 되는 거고요. 자기 부처의 성과가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그거는 규제 부처 가서 얘기해 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정부에서는 이 하나의 정부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처에 가서 딱 하더라도 그거는 정부에서 일관되게 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어서는 그런 원칙이 깨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다 물어봐요.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보여요. 가서 하고 싶으면 그쪽 가서 해보시고요. 과기정통부 가서 하고 싶으면 그쪽 가서 해보시고요. 잘 되는 쪽 가서 해보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사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런 문제들을 쭉 좀 정리를 해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재정비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사실 포기할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성문법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그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네거티브 규제하자 그러면서 뭐 규제 프리존을 만들자고 하는데 사실 그 의미는 이해가 가지만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미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안 할 건지를 골라내야 되거든요. 만일 아예 없앤다고 하면 그러면은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음식점 규제까지 다 없앨 건지 아니면 그 업체가 하는 그 관련된 규제들 뭐 화학물질 안전 규제 그럼 노동 규제까지 다 적용을 안 할 건지 사실 그런 거를 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뭐 말은 규제 프리존이라고 해서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여태까지 많이 됐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거티브 규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완전히 좀 정비를 해서 좀 가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라 스타트업 관점에서 좀 있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화학물질 안전 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저 반도체 일본하고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경제계에서 들고 나왔었던 첫 번째 그 애로사항 해소가 규제 개혁이었어요. 화학물질 안전 규제 이거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게 1번이었습니다. 뭐 그 금융 지원 뭐 이런 거 세제 지원 이런 거는 사실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안전 규제가 지금 그 산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제조업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조업에서 화학물질을 안 쓰고 이거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제조업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그 이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바이오도 제조업이긴 하지만 기존의 이런 뭐 우리 철강이나 이런 화학이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쪽에서도 여전히 똑같거든요. 이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분야에서 다 쓰이는 거거든요. 제조업에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심하게 규제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저 심하게 이게 그건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해서 보면 사실 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우리나라가 특히 환경부가 현저히 떨어져요. 근데 진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유럽에서 저렇게 세게 한다고 하니까 그 규제를 다 갖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도입은 했는데 사실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면 그냥 나왔을 텐데 그걸 또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한다고 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막 바꿨거든요. 그것도 부처가 또 막 바꿔요. 이해관계단체가 얘기하면 또 막 강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이 환경 원리주의가 들어가서 안전제일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소위 공포 마케팅을 하거든요. 이건 이따 말씀드릴 사실 원전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환경부는 환경단체가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단체 출신의 공무원이 국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포럼 운영을 환경단체가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책 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환경부 공식 그 포럼인데 그 운영 거기 와서 사회도 보고 기획도 하고 하는 거는 환경단체가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가서 인사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공무원이 빠지고 나면 환경단체가 주관이 돼서 그 산업계에서 온 사람, 과학기술계에서 온 사람하고 같이 논의를 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또 하나 이게 흡연기 규제 요번에 또 이제 뭐죠 그 대한상의에서도 그 공약 제안으로 해서 나온 건데 지금 비슷한 규제를 너무 많이 해요.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랑 비슷한 걸 식약처에서도 하고 있고요, 고용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중복돼 있거든요. 그 성격도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기업은 이거를 갖다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다 지켜야 돼요. 공무원들은 각자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가서 던져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제자리를 좀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의 무능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정부가 대응을 못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졌고 그래가지고 규제가 강화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안전 규제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한다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정치권도 여야에 상관없이 안전 규제는 강화, 나머지 산업진흥과 관련된 거는 완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 안전 규제도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해서 바라보냐면요. 국민 건강, 그 다음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유럽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유럽에서 나온 법에도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산업계 쪽에도 이게 너네 경쟁력 약화에 문제가 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화학물질 안전 규제는 국민 건강, 근로자 보호, 딱 그냥 그런 식으로만 끝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암호화폐하고 가상자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뭐 여기는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따 궁금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안정적인 위치를 일단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3년 후 정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를 잡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 그 중에는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마치 우리 예전에 인터넷 처음에 2000년대 했었을 때 뭐 넷스케이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런 회사들 야후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마 여기 경제학 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게 참 말씀드리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상품하고 증권하고의 개념이 있잖아요.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본적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가적인 가치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돈을 내면 살 수 있는 이런 식의 개념인 거고 증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 자산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권리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뭐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증권으로 해서 증권화해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상품으로 다 인정을 받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미국에 보면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하고 증권에 대한 규제기관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두 기관 모두 비트코인이 상품이다라고 하는 데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상품이라고 하는 안정기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ETF도 어제 나온 것도 출시할 수 있는 이유거든요. 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에 기반해서 상품이라고 하는 기초자산에 기반해서 증권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 알트코인들은 얘기가 달라요. 얘가 증권으로 되면 증권에 기반해서 또 증권을 만들 수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ETF 형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 얘가 증권이냐 상품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여태까지 했었던 8단 기준으로 판례를 놓고 봤었을 때는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는 이거를 증권으로 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리플라고 하는 이제 알트코인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데 코인 업계에서는 이거는 기존의 그런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 자꾸 상품 증권이라고 하는 걸로 인식하지 말고 우리 거로만 이렇게 따로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나오는 반론은 뭐냐면 그 투자자 보호 이슈거든요. 걔의 성격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권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투자자에게 그거 관련된 그 고지 의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나중에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나오고 재산 처분했었을 때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냥 둥 떠 있고 얘는 그냥 암호화폐예요. 그럼 걔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거래는 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코인 쪽에 있어서의 가장 핫 이슈는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 분류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보면은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통화에 연동시키는 거예요. 1달러는
뭐죠? 1코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우리 뭐 1,000원 주고선 그 코인으로 예전에 뭐죠? 뭐였죠? 싸이월드 같은 데서 뭐 도토리 살 때. 1,000원 주면 도토리 10개 준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 연동돼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통화가치 변하는 거에 따라서 도토리 가치도 변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이 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냐면 결국 이게 저는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는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사실 달러를 쓰려고 하면 달러 현물을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국제적으로 이걸 송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수수료를 내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디지털을 통해서 되고 거기서 굉장히 낮은 수수료로 해서 거의 뭐 때로는 수수료 무료로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달러의 경쟁, 사실 지금 지폐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달러의 위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달러 쓰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달러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달러 자체가 많지도 않고. 근데 그게 아니라 디지털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휴대폰을 들고 있고 인터넷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었을 때 기존의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가 달라지거든요. 10%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달러에 연동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 통화감독청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승인을 잘 해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유동화 증권 코인이거든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을 기존에는 이렇게 증권으로 해서 한 장으로 돼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소위 코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들이 파는 거죠. 근데 그 파는 단위가 꼭 건물 하나에 대해서 정할 필요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고 이미 이런 것들은 지금 국내에 나와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규제 샌드박스가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 규제 샌드박스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체 불가능 토큰 많이 얘기되고 있는 NFT 같은 경우도 있고요. non-fungible 토큰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개념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었던 뭐 뉴스에 보면 훈민정음 해외번을 갖다가 코인 100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외국의 기준을 적용했었을 때 이거는 NFT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실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NFT하고 증권하고는 달라요. NFT로 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동영상 있잖아요. 촬영을 했어요. 촬영한 원본이 NF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파는 아니면은 음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NFT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디지털로 만들어진 처음부터 그런 것만 사실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저는 사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경이 무너지기 때문에 특히 이게 기축통화국가인 경우에는 뭐 자기네들 거에 맞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특히나 이제 뭐 페이팔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거래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쪽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지금도 보면은 블록체인으로 바꾸고 물론 블록체인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국내 은행에서 거래소로 옮기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꾼 거를 갖다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옮길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해외 거래소로 나가고 나면 우리 정부가 추적하기가 어려워져요.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나마도 해외 거래소 중에서도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렇게 미국에서 법적으로 승인된 데서 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나라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데거든요. 근데 지금 코인 거래 1등은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쪽으로 해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거기서
그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국경이 사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국경이 무너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것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디지털 전환인데 그 현실 세계가 있고 가상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 페이스북 같은 것도 사실 가상 세계잖아요. 근데 이 현실 세계가 이제 가상 세계로 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 세계에 가면 국경이 없잖아요. 우리 페이스북 가면 사실 국경이 없잖아요. 꼭 뭐 제가 그걸 하는데 뭐 미국에 있는 친구랑 친구를 맺는데 뭐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세상이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가상 세계로 된 거, 메타버스로 들어가면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게 바로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 쪽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그 정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원격 의료가 안 된다. 우리나라도 원격 의료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걔가 왜 사람들이 다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느냐라고 하는 밑단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퓰리즘에 멍드는 의료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대선 후보들은 나오면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장률을 높이겠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10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 70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해결하고 당신은 30만 원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기존에 60%였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 한다고 하면서 70%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독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의 거를 보면 예전 그 전 대통령 선거에서도 막 계속 이 부분을 올리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차이는 이게 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재정이 절단난다라고 해서 안 올렸고 이번에는 몰라 우리는 올릴 거야 하고 해서 올린 거거든요. 물론 그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계속 사람들에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장률을 높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의료 수가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제가 어제도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대학교에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개인 병원을 하셨거든요.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좀 소위를 하시겠다고. 근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진료를 해서는 이 병원 경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의원 경영을 하기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와 환자의 불신은 어떻게 보면 극에 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실 촬영하겠다는 그런 것도 지금 법제화 이미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문제의 뿌리가 깊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원격 의료 그냥 하자 말자라고 하는 정도로 해서 그칠 일은 아니고요. 여기에도 또 하나는 이 환경하고 비슷한 컨셉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윤리 부분이거든요. 생명은 소중하다. 그래서 환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에게 위험한 거는 하지 말자. 우리가 생명의 이 존귀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고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사례로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생명윤리하고 IRB라고 하는 IRB가 뭐냐면 그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기관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냥 우리말로 해석하면 우리나라에서는 IRB하고 생명윤리를 똑같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관 이 병원이나 아니면은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할 때 아니면 임상 시험을 할 때 결국은 윤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잣대를 들게 되는데 외국에서는 생명윤리하고 IRB는 별개의 문제예요. 오히려 IRB는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아요. 전 세계에 또 사실 이런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고요.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이 탈원전하고 화학물질이 어떻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데칼코마니 비슷한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공통점은 사고가 발생했고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 또 있었고 사실 이 후쿠시마 원전 이전에 체르노빌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저도 뭐 그 데이터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보지만 어쨌든 체르노빌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독일이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유는 독일은 사실은 체르노빌로 인한 그 피해를 체감을 했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뭐 방사능 낙진도 오고 그랬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제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국내 화학물질 사고도 그 피해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가습기 살균제거든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접수해서 인정한 것만 4,100명이에요. 물론 이 중에는 뭐 아닌 사람이 있다, 아니면 밖에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데 뭐 포함이 안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1,000명대, 몇천 명대의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제 구미 불산 사고, 누출 사고도 있었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공통적이냐 하면 과잉 대응을 한다는 부분에서 공통적이에요. 원전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탈원전에서 아예 원전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거 빼고 과연 이 안정적인 에너지 운영이 되겠냐. 그리고 과연 이 앞으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원전을 빼고 이게 되느냐. 라고 하니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거잖아요. 사실 EU도 지금 이 원전 문제를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EU도 프랑스하고 독일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은 탈원전으로 가자고 하지만 프랑스는 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 정도 돼요. 그래서 원전을 빼고서는 프랑스는 전력 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EU의 입장에서도 원전 탈원전으로 가자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갔다가 지금 좀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화학물질 안전규제 쪽도 굉장히 강합니다. 뒤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화평법이거든요. 뭐 이게 자세하게 보실 건 없는데 일본이 사실 제일 약하고요. 일본이 EU를 따라서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는 EU하고 비슷하고 나머지 2개 정도는 EU보다 약해요. EU가 제일 강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통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EU보다 더 강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환경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상당히 많은 규제에 대해서는 EU보다 완화시켜줬는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EU보다 실제 또 강한 규제도 있어요. 신고 대상 물질 같은 경우 기준은 EU보다 더 강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EU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화학물질 규제를 소화를 못해요. 막 만들기를 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 기업에서 물어봤을 때 대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한 EU 상위조차도 한국 너무 이거 빨리 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강한 그 규제를 하고 있고요. 정작 위해성 평가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세 번째 이 비과학적이고 편향적인 이 부분하고 관련되는데요. 원자력 부분도 너무 이 위험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사실 저는 이 라돈 침대거든요. 라돈 침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위험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처음에 위해성 평가를 했었을 때 안전하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그게 뭐 안전하냐라고 해서 다시 재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금지한 것 중에 나중에 이 침대 이거 뭐 매트리스 해결한다고 해서 어디 평택항이었나? 어디 항 그냥 다 하고 거기다 막 쌓아놓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금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트코 베개거든요. 미국산 베개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준 초과한다고 해서 금지했는데 미국에서는 팔리고 있었어요. 뭐 지금도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조사했었을 때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 원자력과 관련된 이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무줄 잣대가 지금 작동하는 상황이고 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썼던 성분들은 위해하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이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연관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분이 그럼 얼마나 위해하냐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미리 불안하기 때문에 금지한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생활화학 제품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19년에 있었던 사례인데 한국 소비자원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그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성분들이 나온 거죠. CMIT, MIT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소비자원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이 제품은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봤었을 때 과연 이게 위험한 제품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불안해서 사실은 금지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나 독일에서 봤었을 때 이 제품은 그렇게 가습기 살균제처럼 사람이 오랜 기간 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써도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화학물질 중에서는 그렇게 이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평가의 역량이 있어서 질적으로 선진국하고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화평법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건 이제 뒤에 있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기관의 인력이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를 하는데 한 500명 정도가 붙어 있어요. 근데 500명은 그냥 EU 연합 차원에서의 500명이고요. EU 연합 말고 회원국 정부들도 다 거기 관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 아마 5,000명은 될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50명이 하고 걔네는 5,000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사실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관련해서 법에서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 결과는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념지향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약간 연동되긴 하지만 이게 진짜 논리적으로 위험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원전이 싫어. 나는 화학물질이 싫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화학물질이 싫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최대한 강화하고 그래서 화학물질을 안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인 거고, 원전도 이 원전은 나는 원전이 싫기 때문에 원전을 안 쓰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원전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사실 가는 상황. 이것도 똑같고요. 다만 이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인데, 탈원전은 워낙 이슈가 많이 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보다 2020년도에 이 탈원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아졌거든요. 근데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의견은 전혀 없어요. 그런 변화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경제계 쪽에서는 이 화병법이 완전히 되는 화학물질 관리법이 완전히 시행되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산업의 어떻게 보면 기반이 굉장히 흔들릴 거다. 정말 뿌리치 흔들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회적으로 별로 이슈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화학물질은 나쁜 거야. 국민들은 화학물질 안 좋다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경제계에서는 이거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별로 그렇게 동의받지 못하는. 근데 이게 지금 표면 처리 업계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이 체감하느냐 했었을 때 매우 부담스럽다가 67%예요. 그럼 이분들은 결국에는 특히 저 표면 처리 업계나 이런 부분들이 중소업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기가 없어도 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중소업계 뿌리 산업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딛고서 국내 대기업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가 다 없어지면 대기업들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되죠. 근데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기업도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안전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경제계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사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20대 대선을 바란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미래를 위한 경제개혁. 사실 이게 이제 경제정책 중심이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꼭 경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통합 이런 것도 있거든요. 국제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경제하고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저출산 문제도 있어요. 물론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계의 효과이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큰 범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 결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범위를 잡고 있는 데서 안전이라고 하는 게 10개의 과제 중에 1개의 과제예요. 예전 같았으면 사실 이 10개 과제 중에 어디 한 꼭지로 들어갈 정도의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꼭지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 안전 이슈가 커요. 근데 국민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해서는 일종의 공포가 형성이 돼 있고 과학과는 굉장히 멀리 있고 그 공포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있고 일부 꼭 시민단체만 있지도 않습니다. 일부 과학자들도 있고 일부 대학 교수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하고의 과학적인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도 문제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는 이 미치는 영향은 저는 제가 이렇게 그냥 감으로 보기에는
부동산까지는 좀 심하고, 왜냐면 부동산은 전 국민에 대한 거니까. 보통 우리 뭐 주 52시간, 최저임금 있잖아요. 그 정도 파급 효과는 이게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 경제계에서 산업계 쪽에 미치는 영향.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심사를 해주는 관리를 하는 데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채점을 해야 되는데 채점하는 선생님이 모르는 거예요. 학생은 답을 써온다고 써오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 심각한 상황이고요. 뭐 이거는 말씀드린 오늘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그 책으로 해서 이제 조만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규제 개혁 아젠다에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실 거기 있던 뭐 저 디테일한 내용들도 많은데 그건 다 말씀은 못 드렸던 것 같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11월 정도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